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에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라 저녁이 되면 금세 어둠이 깔리고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산에서 약초를 캐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마을의 가장 끝자락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덩그러니 놓인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고,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바보라고 부르지만 누구보다 마음이 착하고 힘이 장사인 청년 달수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을 만큼 키가 크고 어깨가 딱 벌어진 장대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하는 것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린아이처럼 순박하여 동네 아이들이 놀려도 그저 허허 웃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해가 채뜨기도 전인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자신의 몸통만 한 커다란 물지개를 지고 마을 우물가로 향하곤 했습니다. 남들은 한 번도 힘들다는 물통을 양쪽 어깨에 가득 채우고도 수만 번 헐떡이지 않고 가볍게 걸음을 옮기는 그의 모습은 마치 산을 옮기는 곰처럼 듬직해 보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런 달수를 보며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우직함을 믿고 의지하곤 했습니다. 달수가 매일 아침 물을 길어 나르는 곳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평범한 집들이 아니라 마을 입구에 화려하게 지어진 2층 목조 건물인 홍루라는 기방이었습니다. 홍루는 조용한 산골 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붉은 단청이 칠해져 있고, 밤이면 색색의 등불이 켜지는 곳으로 인근 고을의 한량들이나 돈 꽤나 있다는 장사치들이 술과 노래를 즐기러 찾아오는 유흥의 장소였습니다. 달수는 그곳의 뒷문을 드나들며 부엌에 필요한 물을 채우고 곶감을 패주는 일을 하며 밥을 얻어먹고 살았는데, 홍류의 사람들은 달수를 함부로 대하면서도 그의 엄청난 힘과 불평없는 성실함 때문에 그를 내치지 않고 부리고 있었습니다. 홍류의 뒷마당에는 항상 고소한 기름 냄새와 매캐한 연기 냄새, 그리고 밤새 마신 술 냄새가 뒤섞여 묘한 향기를 풍기곤 했는데, 달수는 그 냄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커다란 독에 맑은 물을 가득 채워놓는 것이라 생각하며, 아무리 추운 겨울날 손이 터져 피가 나도 묵묵히 우물과 홍류 사이를 오갔습니다. 달수가 물을 붓는 소리는 콸콸거리며 시원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밤새 술판에 지쳐 잠든 기생들을 깨우는 아침의 첫 소리가 되곤 했습니다. 홍루의 안주인은 달수에게 밥 한 덩이를 던져주며 핀잔을 주곤 했지만, 달수는 그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인 양 행복하게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 달수에게도 남모를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홍루의 2층 가장 안쪽 방에 머무는 기생 연화를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홍류에 있는 수많은 기생들 중에서도 유독 눈이 맑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는데, 그녀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웃음을 팔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늘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곤 했습니다. 달수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우연히 창가에 기댄 연화와 눈이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연화가 지어 보인 옅은 미소는 달수의 투박한 가슴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진 것처럼 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달수는 연화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그녀가 있는 그 화려한 방이 사실은 감옥과도 같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눈망울이 비에 젖은 강아지처럼 애처롭다는 것만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녀에게 마음을 전하려 애썼는데,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연화의 신발을 자신의 옷소매로 깨끗이 닦아놓거나 산에서 딴 예쁜 들꽃 한 송이를 그녀의 방문 앞에 살며시 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달수의 이런 행동은 너무나 은밀하고 조심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예민한 연화만은 그 투박한 손길의 주인이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달수가 여느 때처럼 물독에 물을 채우고 있을 때 연화가 부스스한 얼굴로 뒷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시끄러운 연회에 시달려 얼굴이 창백해진 연화는 우물가에 쭈그리고 앉아 세수를 하려 했고, 달수는 얼른 물통에 맑은 물을 바가지에 떠서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달수의 크고 거친 손과 그 손에 들린 맑은 물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고맙다는 말 대신 눈가에 그렁그렁한 눈물을 매단 채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달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고 자신이 짊어진 물지개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홍루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으며 혀를 찼지만 달수에게 홍루는 연화가 사는 집이기에 미워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달수는 장작을 패면서도 혹시나 도끼 소리가 너무 커서 연화의 단잠을 깨우지는 않을까 걱정하여 조심스럽게 도끼질을 했고 무거운 짐을 나를 때도 발소리를 죽이려 까치발을 들곤 했습니다. 그런 달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홍류의 밤은 언제나 시끌벅적했고 붉은 등불은 밤늦도록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달수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2층 창가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었고 산골 마을의 바람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져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뭇잎들은 모두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았고 들판의 풀들도 누렇게 말라가고 있었지만 오직 홍루만이 붉은 단장과 화려한 불빛으로 계절을 잊은 듯 서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올 것이라며 걱정을 늘어놓았고 하늘의 구름도 심상치 않게 낮게 깔려 무거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추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얇은 비단옷 한 벌로 겨울을 나야 하는 연화가 걱정되어 산에서 택감을 더 많이 해다 날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읍내에서 큰 부자로 소문난 최 부자가 홍류의 연화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최 부자는 성격이 포악하고 욕심이 많아 한 번 찍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그가 연화를 첩으로 삼기 위해 거금을 들고 홍류를 찾아올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며 불쌍한 연화가 이제 독사 같은 최 부자의 소나귀에 들어가게 생겼다며 혀를 찼습니다. 물을 기르러 갔던 달수는 아낙네들의 수다 속에서 연화와 최 부자라는 단어를 듣고는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달수는 첩이 무엇인지, 팔려간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복잡하게 생각할 머리는 없었지만 그 말이 결코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연화가 슬픈 얼굴로 울고 있는 모습만이 떠올랐고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미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수는 빈 물통을 꽉 움켜쥐었는데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단단한 나무 물통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거의 뛰다시피 하여 홍루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홍루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어수선하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입구에는 낯선 사내들이 기웃거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안주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달수가 뒷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일하던 찬모가 깜짝 놀라며 달수를 막아섰습니다. 찬모는 달수에게 오늘은 손님이 많아 바쁘니 물만 채우고 얼른 가라고 재촉했지만 달수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을 향하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평소보다 더 짙은 향냄새와 함께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묵묵히 물독에 물을 채우면서도 온 신경을 곤두세워 주변의 소리를 들으려 애썼는데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져보는 긴장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흘려듣던 바람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려왔고 달수는 마치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물을 다 채운 뒤에도 달수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마당 구석에 쌓인 장작더미 뒤에 쭈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2층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홍루의 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왔고 그 뒤로 험상께 생긴 하인들이 줄을 지어 따라 들어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기름진 얼굴에 비단옷을 입은 늙은 노인이었는데 그가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최 부자였습니다. 홍루의 안주인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굽실거리며 그를 맞이했고 최 부자는 거만한 태도로 주위를 둘러보며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내리쳤습니다. 장작더미 뒤에 숨어있던 달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그의 두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홍류의 문들은 굳게 닫혔고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지만 그 정적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달수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찬바람을 맞으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자 홍류의 처마 밑에 달린 붉은 등불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는데 그 불빛은 안개 낀 밤 공기 속에서 마치 핏물처럼 붉게 번져나갔습니다. 달수는 그 붉은 빛이 유난히 눈을 찌르는 것 같아 눈을 비볐습니다. 마을 어귀에 삼신 할매가 지나가다가 담장 너머로 머리만 내놓고 있는 달수를 발견하고는 혀를 차며 말을 건넸습니다. 달수야,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오늘 밤은 날이 마치니 얼른 집에 가거라. 저런 곳에 오래 있으면 못 쓴다. 삼신 할매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노인으로 앞이를 내다보는 눈이 있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할매는 홍루의 붉은 등불을 쳐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달수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며 지팡이를 짚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할매의 말을 듣고도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2층 방에서 들려오는 연화의 비명 같은 짧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달수의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고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달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붉은 등불빛을 받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달수의 단순한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그는 물지개를 내려놓고 맨몸으로 홍류의 뒷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기어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겨울을 재촉하는 차가운 비가 아니라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듯한 굵은 빗줄기였습니다. 빗방울은 홍류의 붉은 등불 앞을 지나며 붉게 물들었고 바닥에 고인 무릉덩이에도 붉은 빛이 비쳐 온 세상이 피에 젖은 듯한 기이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달수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던 홍루의 본체를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갔습니다. 그의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근육질의 몸매가 드러났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평소의 멍한 눈빛이 아닌 무언가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홍루 안에서는 흥겨운 가락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기괴하게 들렸고 달수는 그 소리 너머에 있는 연화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는지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건져내야 한다는 단순한 이치처럼 불 속에 갇힌 꽃을 보면 꺼내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달수의 발이 나무 계단을 밟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밖에 빗소리가 워낙 거세어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달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차가운 밤 공기와 비 냄새 그리고 홍류 특유의 향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문을 열면 다시는 예전에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문고리를 잡는 순간 번개가 치며 하늘이 번쩍였고 그 짧은 순간 달수의 얼굴은 결연한 전사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곧 바보라 불리던 사내가 세상의 편견과 폭력에 맞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움직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져 내렸고 홍류의 붉은 등불은 비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그림자를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홍류만은 잠들지 못하고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는 듯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달수는 젖은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고는 굳게 닫힌 문을 향해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연화를 가로막고 있던 세상의 벽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수의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마을의 고요한 어둠이, 그의 앞에는 홍류의 붉고 시끄러운 빛이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평화로운 일상을 넘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격정의 밤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달수의 우직한 사랑이 과연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쏟아지는 붉은 비는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어 불어오는 바람이 예사롭지 않게 차가워지더니 마을의 공기는 삽시간에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라야 할 시간이건만 마을 사람들은 웬일인지 일찌감치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으로 숨어들기 바빴습니다. 그것은 읍내 장터에서부터 불어온 흉흉한 소문이 바람보다 먼저 이 산골 마을에 당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문은 발이 달린 것도 아니요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입과 귀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 마을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밭일을 하다가도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우물가 아낙네들의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소문의 중심에는 바로 피도 눈물도 없다는 최부자와 홍류의 기생연화가 있었습니다. 최부자가 누구인가 하면 인근 고을의 비옥한 땅이란 땅은 모조리 사들여 소작인들의 고혈을 짜내기로 악명이 높은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멀쩡한 사람을 관아에 고발하여 옥살이를 시키기도 하고 빚을 갚지 못한 집에 딸을 억지로 데려가 종으로 부리는 등 온갖 폐악질을 일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며칠 전부터 홍루의 연화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을 때 마을 사람들은 설마 하며 고개를 저었더랬습니다. 연화는 비록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심성이 곱고 행실이 정갈하여 마을 사람들에게도 밉지 않게 보였던 터라 그녀가 그 늙고 탐욕스러운 자의 놀이개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빗나가는 법이 없어서 최 부자가 오늘 밤 홍루를 통째로 빌려 잔치를 벌이고 연화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소식이 확실해졌습니다. 마을 입구의 주막집 주모는 낮에 홍류의 하인이 급하게 술과 고기를 주문하러 왔을 때 들은 이야기라며 오늘 밤 홍류에서는 큰 사단이 날 것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주모의 말에 따르면 최 부자는 연화의 몸값으로 거금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연화가 거절한다면 홍류의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힘없는 기생이 돈과 권력을 쥔 부자의 횡포를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 이는 곧 연화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달수는 이 모든 소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과 분위기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는 물지개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면서도 자꾸만 홍루 쪽을 힐끔거렸고 평소답지 않게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달수의 머릿속은 온통 연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처럼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가슴이 왜 이렇게 콩닥거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연화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만은 또렷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은 더욱 기괴하게 변해갔는데 서쪽 하늘에서부터 몰려온 구름은 붉은 빛을 띠고 있어 마치 하늘이 핏빛으로 물든 것만 같았습니다. 노인들은 저런 구름을 피구름이라 부르며 큰 재앙이 닥칠 징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져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새들은 둥지를 찾아 황급히 날아갔으며 들판의 개들도 꼬리를 내리고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이 먼저 다가올 불행을 예감하고 경고를 보내는 듯했습니다. 달수는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는데 붉은 구름이 홍류의 지붕 위로 몰려드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삼신 할매가 지게를 지고 지나가는 달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할매는 주름진 손으로 달수의 옷소매를 잡으며 낮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수야, 오늘 밤은 달도 뜨지 않고 별도 숨을 깨다. 귀신이 춤추고 도깨비가 날뛰는 밤이니 절대 문 밖을 나서지 말고 방 안에 꼼짝 말고 있거라. 할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달수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할매가 잡은 손을 놓자마자 달수의 시선은 다시 홍류를 향했고 할매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하여 누구도 멈출 수 없음을 할매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루 안의 상황은 밖에서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박하고 처참했습니다. 홍루의 안주인, 즉 행수 기생은 최 부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기생들을 닥달하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방으로 들어가 화려한 비단옷과 값비싼 장신구들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무슨 대단한 양반집 규수라도 되는 줄 아느냐. 최 부자 영감님이 너를 점 찍으셨으니 고맙게 생각하고 단장해라. 오늘 밤만 잘 넘기면 내 팔자가 펴는 것이다. 행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고 연화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기생의 운명을 타고났음을 알았지만 짐승 같은 최 부자의 품에 안기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움켜쥐며 행수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행수 어르신. 최 부자 영감님만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멀리 팔아버리세요. 그분은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보는 분입니다. 하지만 행수는 연화의 애원을 매몰차게 거절하며
만약 오늘 밤 최부자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다른 기생들까지 모두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홍루의 대문 앞에는 최부자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도열해 있었고 그 불빛은 붉은 구름과 어우러져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최부자는 가마에서 내리며 거드름을 피웠고 그의 입가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연화가 자신의 것이 된 양 큰 소리로 떠들며 홍루 안으로 들어갔고 그 뒤를 따라 악공들과 술상을 든 하인들이 줄지어 들어갔습니다. 홍루의 문이 닫히자 안에서는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만 그 소리는 즐거움보다는 비명에 가까운 기괴한 불협화음으로 들렸습니다. 달수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라는 삼신 할매의 말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방 안에 앉아 있어도 홍루에서 들려오는 북소리와 징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고 붉은 등불이 눈앞에 아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방문을 박차고 나와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두 방울씩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땅에 닿은 빗물은 흙먼지와 섞여 붉은색을 띠었습니다. 달수는 손바닥을 펴 빗물을 받아보았는데 차가운 빗물이 손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달수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홍류 쪽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마을 길은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홍류가 뿜어내는 붉은 빛이 이정표처럼 그를 이끌었습니다. 홍류의 담장 밑에 도착한 달수는 숨을 죽이고 안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술에 취한 사내들의 고함 소리와 기생들의 억지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고 가끔씩 무언가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도 들렸습니다. 달수는 그 소음 속에서 연화의 목소리를 찾으려 애썼지만 시끄러운 풍악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2층 창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가 밖을 내다보는 듯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것은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열기를 식히려는 듯 창가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붉은 등불 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달수는 담장 밑 어둠 속에 숨어 그 모습을 올려다보았는데 연화의 절망적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심장이 냈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어둠 속에 있는 달수를 보지 못했지만 허공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서 굵직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거친 손이 나타나 연화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어딜 도망가려 하느냐? 오늘 밤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 최부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창문에서 사라졌고 창문은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달수의 머릿속에서는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묶어두었던 바보라는 멍해와 세상의 규범, 두려움 따위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분노와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비는 이제 장대비가 되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퍼붓는 빗줄기는 홍류의 기와 지붕을 때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마당의 횃불들은 빗물에 꺼져가며 매캐한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그러나 처마 밑의 붉은 등불들은 빛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더욱 선명하게 빛나며 마치 악마의 눈동자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달수는 비를 맞으며 담장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의 옷은 이미 흠뻑 젖었고 신발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홍루의 대문 앞을 지키던 하인들은 쏟아지는 비를 피해 처마 밑으로 모여들어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낄낄거리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갈랐을 때 비로소 하인들 중 하나가 대문 앞에 우뚝 선 달수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누구냐? 이 야심한 밤에 하인이 소리쳤지만 천둥 소리에 묻혀 작게만 들렸습니다. 달수는 대답 대신 굳게 닫힌 대문을 노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남의 집 대문을 함부로 두드리는 법이 없던 예의 바른 청년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예의도 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문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이 땅을 디딜 때마다 흙탕물이 튀어올랐고 그의 어깨는 결의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창과 몽둥이를 들고 달수를 막아서려 했지만 달수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성난 곰이나 호랑이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달수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하나, 연화를
저 지옥 같은 곳에서 꺼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힘이 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힘을 사람을 해치는 데 써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깨달은 사람처럼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홍유 안에서는 연화의 애원하는 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었고 최 부자의 짐승 같은 웃음소리도 높아만 갔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붉은 비가 하염없이 쏟아지고 땅 위에서는 한 남자의 붉은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큰 손이 대문의 빗장을 잡으려는 순간 또다시 번개가 치며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얼굴은 무서우리만치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마을 역사상 가장 길고 붉은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소란을 눈치챘는지 안쪽의 풍악 소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대문 쪽으로 몰려들었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달수는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물지개가 아니라 한 여인의 운명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게 만들었지만 달수의 눈에는 오직 연화가 있는 2층 방의 불빛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폭풍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달수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밤이 지나면 이 마을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홍류 앞에서 바보 달수는 전설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붉은 비 내리는 밤, 그의 외로운 싸움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던 홍류의 대문은 달수의 거대한 손바닥이 닿자마자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리더니 이내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활짝 열리고 말았습니다. 굳게 걸어 잠갔던 빗장이 달수의 무시무시한 힘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나간 것이었는데 그 소리는 천둥 소리와 뒤섞여 마치 산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으로 들렸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낄낄거리며 잡담을 나누던 하인들은 갑작스러운 굉음에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자빠졌고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려 술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의 순간 거대한 바위산처럼 우뚝 선 달수의 실루엣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인간의 형상이라기보다는 분노한 산신령의 모습에 더 가까웠습니다. 달수는 열린 대문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는데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땅을 울리는 듯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의 어깨와 머리를 사정없이 때렸지만 그는 마치 비를 맞지 않는 사람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마당에 켜져 있던 횃불들은 비바람에 꺼져버렸지만 처마 밑에 붉은 등불들이 빗물에 번져 달수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몽둥이를 들고도 감히 그에게 덤벼들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치며 길을 터주기에 바빴습니다. 평소 바보라고 놀리던 그 달수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저 사내를 건드리면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홍루의 본체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1층 홀에서는 여전히 흥청망청한 술판이 벌어지고 있어 바깥의 소란을 제대로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달수는 마당을 가로질러 본체의 미닫이 문을 향해 다가갔는데 그의 신발은 진흙탕에 빠져 질퍽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심어진 대나무들이 거센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고 붉은 등불빛을 머금은 빗방울들은 마치 하늘에서 피가 내리는 것처럼 마당을 붉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달수의 눈에는 그 붉은 비가 연화가 흘리는 피눈물처럼 보여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달수가 본체의 문을 벌컥 열어젖히자 안에서 풍겨나오는 덥고 습한 공기와 진한 술 냄새, 그리고 여인들의 분냄새가 한꺼번에 훅 끼쳐왔습니다. 악공들이 연주하던 가야금 소리와 장구 소리가 뚝 끊겼고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던 손님들과 기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가에 서 있는 달수에게 쏠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물을 뚝뚝 흘리는 거대한 사내의 등장은 화려하고 퇴폐적인 연회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오직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홍루의 안주인인 행수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부채를 쫙 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행패냐?
내 놈이 미치지 않고서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가지 못해? 행수는 평소 달수를 부려먹던 기세로 호통을 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행수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행수가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며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쭈뼛거릴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달수가 계단 입구에 다다르자 술에 취한 한 양반이 호기를 부리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무식한 놈이 어디 양반들 노는 자리에 흑발로 들어오느냐. 썩 물러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경을 치게 할 테다. 그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삿대질을 해댔지만 달수는 그저 가볍게 팔을 휘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양반은 마치 지푸라기 인형처럼 맥없이 옆으로 튕겨나가 술상 위로 엎어졌고 그 바람에 술병과 안주 접시들이 와장창 깨지며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달수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 한 채 묵묵히 계단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목조 계단은 달수의 무게를 견디기 힘든 듯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오를 때마다 달수의 심장 박동 소리도 점점 빨라졌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조바심 때문이었습니다. 2층 복도는 1층보다 조명은 어두웠지만 붉은 등불이 일렬로 걸려 있어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가장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된 방문 앞에는 최 부자가 데려온 덩치 큰 호위 무사 2명이 팔짱을 끼고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달수를 보자마자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허리에 찬 칼자루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멈춰라. 이곳이 어디라고 함부로 올라오느냐.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꺼져라. 호위 무사 중 하나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하인들과 달리 무예를 익힌 자들이라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싸움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도 상대가 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문 너머에 연화가 있다는 사실만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달수는 말없이 주먹을 불끈 쥐고 무사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기술도 요령도 없는 그저 거대한 몸뚱이를 무기 삼아 부딪히는 무모한 돌진이었습니다. 무사들은 달수의 무식한 돌진에 당황하여 칼을 뽑을 새도 없이 몸으로 받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수의 힘은 그들이 상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사 2명은 달수의 어깨에 부딪혀 양옆으로 튕겨나갔고 나무 벽에 처박히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달리는 황소에게 바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달수는 넘어진 무사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바로 닫힌 방문 앞에 섰습니다. 방 안에서는 연화의 애원하는 목소리와 최 부자의 징그러운 웃음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나리, 제발. 연화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쉰 소리가 나고 있었고 무언가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달수의 눈에서 불똥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온몸의 힘을 오른쪽 어깨에 실어 방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튼튼한 문짝이 경첩제 뜯겨나가며 방 안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방 안의 풍경이 정지된 듯 멈췄고 모든 시선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 달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화려한 병풍은 넘어져 있었고 술상은 뒤집혀 바닥에 술과 안주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상투가 풀어 헤쳐진 채 붉은 얼굴로 서 있었고 그 발치에는 연화가 옷고름이 뜯긴 채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고 있었는데 부서진 문소리에 고개를 들어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달수를 알아보자마자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달수야?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최 부자는 갑자기 나타난 거구의 사내를 보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는 달수의 험상동진, 표정과 비에 젖어 번들거리는 근육,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압도되어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고 술잔 깨지는 소리가 정막을 깼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는 누구냐? 썩 나가지 못해.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그는 목이 터져라 하인들을 불렀지만
이미 제압당하거나 도망친 하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최 부자의 고함 소리를 무시한 채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연화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달수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혀 연화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가까이서 본 연화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달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지만 꾹 눌러 참으며 떨리는 손을 뻗어 연화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집에 가자. 달수가 입을 열어 뱉은 첫 마디는 짤막하고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미사 여구보다 더 깊은 진심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달수의 그 한마디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달수의 젖은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말은 구원의 밧줄과도 같았습니다. 달수는 자신의 넓은 등으로 연화의 떨리는 몸을 가려주며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해지게 만들 만큼 숭고해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그 꼴을 보고 다시 기세가 살아나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 천한 것들이 감히 내 앞에서 내 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늘 살아서 나가지는 못할 것이다. 내 돈이 얼만데 내가 누군데. 그는 옆에 있던 장식용 도자기를 집어 달수에게 던졌습니다. 도자기는 달수의 등에 맞고 산산조각이 났지만 달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행동은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꼴이 되었습니다. 달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차갑고 매서워서 최 부자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수는 연화를 부축하여 일으키면서도 최 부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로 싸우는 법을 몰랐기에 굳이 입을 열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이상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무언의 경고를 온몸으로 뿜어낼 뿐이었습니다. 방박 복도에는 어느새 정신을 차린 하인들과 무사들이 몰려와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지만 감히 방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팽팽한 긴장감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대나처럼 환하게 비췄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밀어넣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번쩍임 속에서 달수와 연화, 그리고 최 부자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기괴한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지붕을 뚫을 기세였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붉은 등불 빛을 받아 붉은 커튼을 들이운 듯했습니다. 이 피비 내리는 밤, 달수는 이제 연화를 데리고 이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연화는 달수의 팔에 의지해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찢어진 옷자락을 부여잡은 그녀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달수의 단단한 팔뚝이 전해주는 온기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눈앞에 있는 달수의 존재만은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바보라고 놀림받던 그가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든든한 사내로 보였습니다. 연화는 달수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따르겠다는 무언의 표시였습니다. 달수는 연화가 일어선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최 부자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최 부자는 구석으로 몰려 덜덜 떨면서도 악에 바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거기 밖에 놈들은 뭐하고 있느냐? 저놈을 당장 잡아라. 쳐 죽여도 좋다. 최 부자의 명령에 복도에 있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쭈뼛쭈뼛 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달수는 연화를 등 뒤로 숨기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난투극이 벌어질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싸움에 쓸만한 것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부서진 문짝, 뒤집힌 술상, 뒹구는 술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발치에 있던 무거운 외그릇 잿더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에 헬그릇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다가오던 하인들이 움찔하며 멈춰섰습니다. 달수는 짐승처럼 낮은 그르렁 소리를 내며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건드리면 다 부숴버리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전달되었습니다. 바깥의 비는 이제 빗방울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홍루 전체가 물에 잠길 듯 위태로워 보였고 붉은 등불들은 비바람에 하나둘씩 꺼져가며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번개만이 가끔씩 번쩍이며 달수의 고독하고 처절한 싸움을 비춰줄 뿐이었습니다. 달수는 연화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이 손을 놓치면 영영 잃어버릴 것이라는 절박함이 그의 소나귀 힘에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달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나가려면 단순히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내 등에 엎혀요. 그것은 달수가 생각해낸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등을 방패 삼아 연화를 지키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도 확실한 방법. 연화는 잠시 망설였지만 달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그의 넓은 등에 엎였습니다. 달수는 연화의 무게가 등 뒤에 느껴지자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연화의 체온이 젖은 옷을 뚫고 전해져 오자 그는 천하를 얻은 듯한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달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업은 채 다시 한번 하인들을 향해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매서워져 있었습니다. 지킬 것이 생긴 사내의 눈빛은 맹수보다 더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이제 곧 바보 달수의 전설적인 탈출극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달수는 등에 엎인 연화의 가녀린 두 팔이 자신의 목을 감싸는 것을 느끼며 마치 천하를 짊어진 듯한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깃털처럼 가벼운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두 다리에 단단히 힘을 주었는데 바닥의 널빤지가 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휘어질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에 떨며 달수의 넓은 등판에 얼굴을 파묻었고 달수의 젖은 옷에서 나는 비냄새와 흙냄새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달수는 고개를 들어 방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하인들을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은 먹이를 앞에 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두 사람의 살 길이었습니다. 비키시오. 내 집에 갈라요. 달수가 굵고 투박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앞으로 성큼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단순하고 우직한 외침은 복도를 울리며 하인들의 고막을 때렸고 기세에 눌린 하인들은 저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개 중에는 용기를 내어 몽둥이를 휘두르려는 자도 있었지만 달수는 피하지 않고 그저 어깨를 들이밀어 퉁겨낼 뿐이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인들이 나가 떨어지자 좁은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넘어진 자들의 비명소리와 나무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 요란했습니다. 달수는 마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배처럼 흔들림 없이 복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방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놈 잡아라! 내 돈이 얼만데 저 계집을 데려가게 놔두느냐? 다들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의 악에 바친 목소리는 하인들을 더욱 다급하게 만들었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달수에게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달수의 거대한 몸집은 그 자체로 움직이는 성벽과도 같아서 곁을 스치기만 해도 나가 떨어지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등에 엎인 연화가 다치지 않도록 몸을 최대한 웅크리며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날아오는 주먹이나 발길질은 자신의 팔과 등으로 막아내며 묵묵히 전진했습니다. 계단 입구에 다다르자 아래층에서 올라오려던 기도들이 길을 막아섰지만 달수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몸을 날려 그들과 부딪혔습니다.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기도들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달수는 그 틈을 타 계단을 밟고 내려갔습니다. 낡은 나무 계단은 거구의 달수와 연화의 무게를 견디며 비명을 질렀고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달수의 발걸음은 신중하고 침착했습니다. 그는 연화가 떨어지지 않도록 엉덩이를 받친 손에 더욱 힘을 주었고 연화는 그런 달수의 마음을 알기에 눈을 질끈 감고 그의 목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자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술판을 벌이던 손님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도망치기 바빴고 기생들은 구석에 모여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혼란스러운 홀을 가로질러 현관 쪽으로 향했는데 곳곳에서 날아오는 술병과 접시들이 달수의 몸에 맞고 깨졌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달수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달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출구만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빨리 이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가 연화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본체를 빠져나와 마당으로 나오자 시원한 밤 공기와 함께 장대비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고 홍류의 붉은 등불들은 비바람에 춤을 추며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달수의 뜨거워진 몸에 차가운 빗물이 닿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연화는 빗물에 젖은 달수의 등이 미끄럽지 않도록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당에는 최 부자의 명령을 받은 건장한 사내 10여 명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달수를 애워싸며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거기 서라! 내 놈이 제정신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를 부려?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칼을 빼들며 소리쳤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살기등등한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달수는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 등에는 지켜야 할 여인이 있고 앞에는 시퍼런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수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마치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돌진하려는 황소처럼 말입니다. 그때 홍류의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많은 불빛들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비옷을 입고 횃불과 호롱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당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낫이나 채미 같은 농기구들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근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맨 앞에는 마을의 큰 어른인 삼신 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는데 그녀의 작은 몸집에서는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건장한 사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냐? 한밤중에 남의 마을에서 왜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게야? 삼신 할매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진 할매의 목소리에 마당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마을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 주춤거렸고 2층 난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최 부자도 입을 다물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색 일색이던 홍류의 마당에 마을 사람들의 노란 불빛이 더해지자 기괴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와 연화가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평소 바보라고 무시하던 달수가 피투성이가 된 채 연화를 업고 있는 모습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삼신할매는 달수에게 다가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미련한 놈, 그렇게 맞고만 있었느냐? 이리 오거라, 내 뒤로 와. 할매의 말 한마디에 달수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듯 어깨를 늘어뜨리며 할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2층 난간에 있던 최 부자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무지한 것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내 일에 끼어들어 당장 저놈과 계집을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테다. 최 부자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믿고 날뛰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뿜어내는 무언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청년들이 낫을 고쳐주며 앞으로 나서려 하자 최 부자의 하인들도 겁을 먹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삼신할매가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내리치며 최 부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최 부자.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오늘 밤 내리는 비를 보시오. 저 붉은 등불빛에 비친 빗물이 피처럼 보이지 않소? 옛말에 하늘이 노하면 피비가 내린다고 했소. 당신 욕심 때문에 하늘이 울고 있는데 그깟 돈 몇 푼이 대수요? 할매의 말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미신에 가까웠지만 험악한 날씨와 붉은 조명 탓에 그 말은 섬뜩한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아까부터 구름이 심상치 않았어. 피비가 내리는 밤에 억지를 부리면 귀신이 잡아간다던데. 부자 양반, 적당히 하고 가시오.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자 그것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홍류를 덮쳤습니다. 최 부자는 미신을 믿지 않는 척했지만 쏟아지는 붉은 빗줄기와 번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적대적인 눈빛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데려온 하인들도 이미 전의를 상실한 눈치였습니다. 달수는 할매 뒤에 서서 묵묵히 연화를 고쳐 업었습니다. 연화는 달수의 등 뒤에서 고개를 들어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달수의 따뜻한 체온과 마을, 사람들의 옹호 속에서 연화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 부자는 분노와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 재수없어.
오늘 일진이 사납더니 별꼴을 다 보는구나. 내가 더러워서 피한다, 더러워서. 그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마당까지 울렸습니다. 주인을 잃은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듯 홍류를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삼신 할매는 달수에게 다가와 젖은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잘했다. 바보인 줄만 알았더니 사내 대장부였구나. 이제 그만 가자. 비 그치기 전에 집에 가야지. 할매의 따뜻한 손길에 달수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는 멍하니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달수는 허리를 굽혀 할매에게 인사를 하고는 다시 연화를 업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홍류의 대문 양옆으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횃불과 호롱불이 달수와 연화가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달수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람들은 그에게 덕담을 건네거나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달수야, 조심해서 가거라. 연화 아가씨, 이제 괜찮아요. 따뜻한 밥 먹고 푹 자라.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두 사람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달수는 홍루의 붉은 등불이 비치지 않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더 이상 무섭거나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만든 보이지 않는 길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제 위협적인 굉음이 아니라 대지를 씻어내는 정화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달수는 발바닥에 닿는 진흙의 감촉을 느끼며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산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거짓말처럼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며 젖은 산길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달수는 등에 업힌 연화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달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어눌했지만 그 속에 담긴 다정함은 연화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연화는 대답 대신 달수의 젖은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달수의 등에서 느껴지는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화려한 비단옷과 짙은 화장 속에 감춰두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이 이 투박하고 거친 사내의 등 위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기생연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자신을 지켜준 한 사내에게 의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달수 역시 등의 무게가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게가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달수의 초가집이 보이자 달수의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집 굴뚝에서는 아까 달수가 나가기 전에 군불을 지펴둔 덕분에 여전히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박하고 작은 집이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대궐보다 크고 웅장해 보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쌀이문을 밀고 들어서는 달수의 표정에는 긴 여정을 마친 여행자의 안도감과 가장으로서의 뿌듯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아래쪽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흩어지며 집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달수네 집에 뭐라도 좀 갖다 줘야겠어. 그래, 쌀이라도 좀 모아보자고. 사람들의 두런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산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밤 있었던 소란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달수는 더 이상 마을의 천덕꾸러기 바보가 아닌 마을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제 비를 멈추고 구름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마루에 연화를 조심스럽게 내려주었습니다. 연화의 발이 마루에 닿자 그녀는 비틀거리며 달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달수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마른 수건을 가져와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어색하고 서툰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수건을 받아들고 달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홍류에서 지어 보이던 슬픈 미소가 아닌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미소였습니다. 이제 밤은 깊어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가 내리던 공포의 밤은 지나가고 평온하고 따뜻한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달수와 연화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작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은 군불 덕분에 훈훈했고 창호지 문 너머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산골짜기를 뒤흔들던 비바람은 새벽이 오기 전에 거짓말처럼 뚝 그쳤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면서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젯밤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던 홍류의 등불도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도 모두 씻겨 내려간 듯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봉우리 위로 맑고 투명한 햇살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나뭇잎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였고 처마 밑에 참새들은 짹짹거리며 지난밤의 폭풍우가 지나갔음을 알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달수의 초가집 마당에 고여있던 빗물 웅덩이에도 파란 하늘이 비치며 세상은 다시 깨끗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달수는 여느 때처럼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지만 오늘 아침은 그 느낌이 사뭇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에 몸을 떨며 일어나 물지개를 지러 나갔어야 했지만 오늘은 방 안 가득 퍼져 있는 온기와 옆에서 들리는 새근거리는 숨소리에 마음이 한없이 포근해졌습니다. 달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윗목에서 잠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얇은 이불을 덮고 웅크려 자는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기생이 아니라 그저 고단한 삶에 지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녀린 소녀처럼 보였습니다. 달수는 그녀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죽이며 살금살금 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부엌은 좁고 허름했지만 달수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지난밤에 젖은 나무들을 말려가며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달수는 개의치 않고 후후 입바람을 불어가며 정성스럽게 불씨를 살렸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아궁이 속의 붉은 불빛은 달수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달수는 쌀독을 열어 하얀 쌀을 한 바가지 퍼냈습니다. 평소에는 잡곡을 섞어 먹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아니 이제 식구가 된 연화를 위해 가장 좋은 쌀로 밥을 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달수가 쌀을 씻는 소리, 석석하는 그 소리는 산사의 목탁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경건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쌀뜨물을 받아내어 국을 끓일 준비를 하고 뒤뜰 텃밭에서 갓 뽑아온 싱싱한 무와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 하나하나에는 연화에 대한 깊은 배려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솥에서 밥이 끓으며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오르자 달수의 초가집은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달수는 솥뚜껑 위로 새어나오는 하얀 김을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린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편 방 안에서 잠들어 있던 연화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질 소리와 장작 타는 냄새, 그리고 구수한 밥 냄새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낯선 천장, 흙바닥 냄새, 그리고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햇살, 그 모든 것이 홍류의 화려하고 답답한 방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어젯밤 달수의 등에 엎여 이곳으로 왔던 기억이 떠오르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음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무서운 최부자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옷장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달수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입던 깨끗한 무명 치마 저고리가 곱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소박하고 거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단처럼 부드럽지는 않았지만 무명옷이 주는 까슬까슬하면서도 포근한 감촉이 피부에 닿자 마음까지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짙은 화장을 지우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은 뒤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민낯을 비췄지만 그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국간을 보던 달수는 인기척의 뒤를 돌아보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무명옷을 입고 서 있는 연화의 모습이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 고와 보였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렸습니다. 일어났어요? 밥, 다 됐는데. 연화는 달수의 순박한 표정에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그녀가 밥상을 닫고 수저를 놓는 모습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으며 두 사람은 좁은 부엌에서 서로의 어깨가 스칠 때마다
묘한 설렘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소박한 아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얀 쌀밥과 맑은 무국, 그리고 잘 익은 김치 한 보시기가 전부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임금님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마루에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을 때 연화는 첫 술을 뜨기도 전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이 주는 위로가 이렇게 큰 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가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자 쌀밥의 달큰한 맛과 달수의 정성이 입안 가득 퍼지며 얼어붙었던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었습니다. 달수는 연화가 잘 먹는지 살피며 자신의 밥그릇에 있는 밥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맛이 없어요? 달수가 조심스럽게 묻자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내 평생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어서 그래요. 연화의 대답에 달수는 그제야 안심한 듯 해벌쭉 웃으며 국을 들이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으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고 그 시간은 홍류에서의 시끄러운 연회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행복했습니다. 밥그릇 긁는 소리와 국 마시는 소리만이 조용한 산골 마을의 아침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도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달수야, 안에 있느냐? 삼신 할매의 목소리였습니다. 달수가 얼른 나가 문을 열어보니 할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계란꾸러미, 갓 짠 참기름병, 떡 한 덩이 같은 소박한 선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젯밤 달수의 용감한 행동에 감동하여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가 무명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야 진짜 우리 마을 사람이 된 것 같다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한 이웃 아저씨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최부자 그 영감택이 아침 일찍 짐을 싸서 도망치듯 떠났다네. 어젯밤 피비에 혼쭐이 났는지 다시는 이 마을 쪽에 얼씬도 안 하겠다고 하더구먼. 홍루문도 닫았고 기생들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니 이제 마을이 조용해지겠어. 그 소식을 들은 달수와 연화는 서로 마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달수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선물들을 마루에 쌓아놓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평소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른다고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삼신 할매는 달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혼자가 아니니 가장 노릇을 톡톡히 해야 한다. 연화, 저 아이가 고생하지 않도록 네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거라. 할매의 당부에 달수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매. 걱정 마세요. 제가 힘 하나는 장사잖아요. 달수의 씩씩한 대답에 마을 사람들은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